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본서가 나왔기에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서를 한번 보자면 이 기본서 먼저 차례를 한번 봅시다. 차례를 보시면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6개 법률 제1편 국토계획법 있죠.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12문제 출제 이렇게 쓰시고요. 2편 도시개발법 6문제 출제,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출제, 그 다음에 4편 건축법은 7문제 출제, 5편 주택법은 7문제 출제, 농지법 2문제 출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이 교재를 가지고 2개월마다 일순환식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코스는 가장 기초적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국토계획법을 보겠습니다. 기본서를 보시면은 먼저 6페이지 갑니다. 6페이지 총칙해서 재정 목적이 나있죠. 이 하나의 개별 법률을 만들 때에는 제1조에다가 그 재정 목적을 선언해서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자면은 이 국토계획법을 이 법이라 합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집행하는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향상시키고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재정 목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보통 이 하나의 개별 법률을 만들 때는 2조 3조에다가 그 법에서 등장하게 되는 용어들을 직접 법 만들 때 중요한 용어는 추려가지고 뜻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이걸 용어의 정의편 이렇게 합니다.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21개의 용어를 바로 추려서 그 뜻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법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이렇게 개별 법률을 공부할 때 각각의 법마다 용어의 뜻이 나옵니다. 이 용어 뜻은 필히 알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을 쉽게 접근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용어의 뜻은 본시험에서도 꼭 출제가 되는 관계로 좀 관심 있게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읽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을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9페이지 제3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10페이지 보면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행정계획이라 합니다. 행정계획. 오늘은 이런 행정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바로 행정계획은 어떠한 것은 구속적 계획도 있고요. 어떠한 것은 비구속적 계획도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수립하게 될 때 토지를 대상으로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 국토인 토지를 대상으로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을 오늘 볼까 합니다. 그래 이제 이 계획들이 쭉 넘어가서 보면 14페이지 이하 15페이지 보시면은 광역 도시계획이 나오고 도시군계획이 나와 있죠. 그래 광역 도시계획에서 바로 의하고 법적 성격, 광역계획권 지정 문제 나오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7페이지 광역 도시계획 수립 승인,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절차, 수립 절차, 그리고 쭉 가서 보면 광역 도시계획 조정, 그리고 23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수립과 승인 파트가 나오고요. 절차가 쭉 나오죠. 그리고 2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쭉 지나서
가서 보면은 지형 도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형 도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쭉 한참 나오면 됩니다. 46페이지 나와 있죠. 지형 도면 46페이지 지형 도면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서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50페이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 그때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51페이지 보면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적, 뭐 상업적,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녹지역은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공업지역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용, 일반, 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업지역이 네 가지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또 앞으로 가서 보시면 주거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있고 준 주거지역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용도를 하죠. 다시 52페이지 보면 관리지역이 나옵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도 다시 세 가지로 나눠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네 자로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50 바로 6쪽이 나올 겁니다. 56쪽 보시면은 이러한 용도지역이 우리의 토지에 지정이 되게 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래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특정되죠. 이렇게 지역별로 건축물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을 우리 토지에다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그 토지를 중개해 나가게 될 때에는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이 토지에다 법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토지 매수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바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표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고 쭉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엄청나죠. 이건 시험 공부할 때는 참고용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하나 시험 공부할 때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라고 정리해드렸고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건 아주 잘 활용되는 좋은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77표 보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연결이 나와 있죠. 그래 아까 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아까 지역별로 아까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어요.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물의 밑바닥을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의 대지를 구입했다. 그 대지 면적이 예컨대 1000제곱미터 있다.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확보 가능한 밑바닥인 건축 면적은 이 건폐율을 통해서 규제받습니다. 이 건폐율이 최대한도 20% 이하다라고 되어 있다면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은 200제곱미터밖에 확보 못하고 1000제곱미터 중 800제곱미터는 건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폐율을 채운다가 90%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대비 90%라는 것은 900제곱미터까지 건축물로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건축물로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하도록 되는 게 건폐율이고요. 이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 면적 확보해 가지고 1층, 2층, 3층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릴 때 그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을 해요. 이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용적입니다.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도 넘어가서 보시면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건폐율 용률 수치를 보면은 바로 어떤 적은 건폐율이 70, 어떤 적은 2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것에 의해서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의 크기가 결정나는 겁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값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건폐율 수치가 적은 적은 땅값도 싸게 형성되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수치가 크게 인정되면은 그만큼 땅값도 높게 형성되어 거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용도지구 다음에 용도지역 다음에 용도지구라는 게 나옵니다. 86페이지 보면 용도지구가 있죠.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의 이용 시 2차적 규제를 가해서 지정해가지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도지역이 1차적 규제를 위해서 지정하고 있다면 그 위에다가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 용도지구는 그 종류가 다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이게 올해 개정되었고 내년부터 바로 이 개정 내용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용도지구 종류가 9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관지구, 거도지구, 미관지구는 폐지됐고요.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몇 개 있는가? 9개 있다. 이걸 네자로 용도지구라 하는 겁니다. 용도지구를 한다. 이렇게. 이래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그 지구별로 또 바로 행위자니 가야지.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90페이지 이하에 그런 나와 있죠. 이렇게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구별로 각각 행위자니 가인다. 그래 어떠한 것들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은 건축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해 나갈 예정이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95페이지가 나옵니다. 용도구역이 나요. 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에 규제를 할 때에 3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아까 1차가 용도지역, 2차가 용도지구, 3차가 용도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용도구역은 5개를 의미합니다. 5개가 있는데요. 그 넘어가서 보시면 말이죠. 개발장기라는 게 있고, 도시장 공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옵니다. 102페이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면요, 바로 아주 좀 세져요. 그 지역 토지용할 때.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11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나와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111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그 모 도시 내에 그 특정 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요. 이 구역이 지정되어지면 그 안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합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쭉 넘어가셔서 123페이지 도시 군객 시설 나와 있죠. 도시 군객 시설 밑에 보시면 이 기반시설 나오죠. 앞으로 이 법을 공부할 때 기반시설한 용어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안에 있는 시설을 네자로 기반시설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로, 공원 등등등 철도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수도, 뭐 학교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을 합니다. 이 기반시설한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네자로 그러는데 이 기반시설도 그 종류가 많기에 다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여서 7가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술시설. 이 표는 여러분이 자주 앞으로 읽어둘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우리네 토지에다가 도로를 설치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미리 그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해 놓는데 이건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미리 계획적으로 정해 놓습니다. 이런 시설을 계획시설이라고 해요. 도시에다 했다 하면 도시계획시설, 군에다 했다면 군계획시설. 이걸 약자로 도시군계획시설을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할 거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26페이지 공동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도로 밑에 터널처럼 바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로서 바로 이 전기 공급시설인 전기선, 통신시설인 전화선, 수도 공급시설인 수도파이프, 하수도 시설 등등등 이런 제한매설물을 공동 수용해 나가고자 지금 터널처럼 땅속에 지하에 설치해 놓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130페이지로 가봅시다. 130페이지 보면 광역시설 용어 나오지 않습니까? 찾나요? 광역시설을 할 때 광역은 광자가 뭔 광자일까요? 넓을 광자거든. 넓을 광자인데요. 지역역자.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 A씨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B씨가 있다. 그래 A하고 B씨에 걸치게 되는 도로, 철도 이런 것들. 또 저 A하고 B, C 이렇게 세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A씨에다가 공항 만들어서 옆에 있는 B, C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 옆에 C 지역에다가 폐기물 철소를 설치해서 그 인접해 있는 A, B, C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광역시설합니다. 둘리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시설이라든가 둘리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게 될 것이고요.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면은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식이 나와 있죠.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 정리해 나간대요. 이 시설은 도로면 도로, 그것다 써보세요. 도로면 도로요, 공원이면 공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도시군계획시설할 때 시설은 도로, 뭐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그것들을 정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합니다. 이런 시설사업 할 때 누가 그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부담해서 하는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업 할 때 그 사업부지에 편입된 땅은 수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넘어가 보시고 한참 넘어서 보시면 저기 바로 152페이지가 있을 건데요. 15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가 나와 있죠. 152페이지 152페이지 찾았나요? 자,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까지 포함해서 공원 만들겠다 아니면 도로 설치하겠다 하여서 바로 도시군계획으로 딱 결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개발 못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된 그 시설비를 도시군계획 시설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지로 확정해 놓고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묶어놨다. 그런 땅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비를 하고 그 부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수자 사조로 팔아먹려야 팔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목이 대인 토지수자에게 법정된 그 지자체장한테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걸 매수 청구를 해요. 이 매수 청구를 우리가 또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넘어가 보시고 한참 넘어가 보시면 15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나와 있죠. 개발행위 허가. 여러분이 여러분 땅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개발행위 한다. 159페이지 그래 했을 때 막무가내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면 좋을성 싶어도 서로 분쟁이 발생해서 서로 불편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규제하고자 미리 허가받고 해라 라는 그 내용을 개발행위 허가제랍니다.
이때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분할한다든가 토속 채취한다든가 물건을 쌓는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규제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제를 합니다. 이런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할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또 어떻게 처벌받는가? 비록 개발행위지만 경매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거는 경매행위에서 허가 없이도 허용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저 178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178 보면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나 있죠. 자, 뭐 저게 개발행위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저게 인구가 새로이 유입되어서 그 저게 변화가 발생합니다.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할 것이고 하수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고 도로의 차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때 그 지역에 새로이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좋은데 만들어주기 쉽지 않는 그런 시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개발이 끝나가지고 바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내. 이런 지역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잘 관리해서 재기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개발행위는 되도록이면 억제해서 인구를 차단해 나가가지고 기존의 기반시설의 재기능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시내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해요.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우리 이 땅에다가 이 지정해 버리면 거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받게 되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아주 그냥 조그만하게밖에 짓지 못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래서 인구입을 억제해서 그쪽에 있는 기반시설이 재기능을 다 수행하도록 하고자 정한 것이 개발 밀도 관리예요. 이때 개발 밀도 관리 때 밀자가 뭐냐면은 빽빽할 밀이에요. 빽빽하다. 건축물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것을 관리하겠다. 관리는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규제하겠다 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이 개발 밀도 관리입니다. 이런 개발 밀도가 일정되면은 지정을 하기 전에는 그 대지에다가 50층짜리 빌딩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걸 지정해버리면 25층 이하밖에 못 되도록 엄청나게 규제해버려요. 그럼 25층을 날려버리니까 그만큼 인구입이 억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 뭐 수도, 하수, 시설, 학교 같은 그 기반시설이 책임을 다 수행해 나도록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인데요.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쭉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8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181페이지 바로 이 시외곽지대. 시외곽지대를 가서 보면 아직도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 야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이 법적으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아파트 질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법적으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막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가지고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뭐 초, 중, 고 학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그대로 건축하도록 해버린다. 그러면 계획도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기반시설 부담을 턱 지정해가지고 지정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에 만들고 그 계획에 맞게 이 공적 자금은 시면 시 예산, 군 예산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뭐 수도, 하수시설, 학교, 초, 중, 고 학교,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쫙 설치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반시설이 딱 깔리면 우리들이 그 안에 땅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 중축하지 않겠습니까? 기반시설 다 깔렸으니까. 그럴 때 우리 민간에게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약 20%, 많게는 25%까지 부담토록 하자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국토개법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넘어가서 보면은, 이 189페이지 보면 188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반설 부당으로 딱 정되어 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 중시한다. 그때 우리에게 야, 돈 좀 내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돈 이름을 기반설 설치비용이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19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 있죠. 찾나요? 도시계획위원회 192페이지 찾죠? 19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찾나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위원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은 각각 그 관청에 뭐 시청이 시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런 행정관청에 도시계획과가 있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9급부터 1에서 그 국장 5급 뭐 4급까지 될 때까지 그 일만 맡아서 처리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알겠나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을 그쪽 위원으로 바로 공무원은 내부 발령을 낸다. 이걸 임명을 하고 또 외부 인사인 도시계획과 교수님을 모셔온다. 위원으로 이걸 유축이라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걸 도시계획위원회 합니다. 이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 설치를 꼭 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방이라 할까요? 중앙이라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네? 오, 대단하시고 공부가 돼버렸네 벌써. 놀랬습니다. 중앙. 좋았습니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을 한다. 이걸 꼭 이해해 두시고 거기에서 중앙도시. 중앙도시에는 어디에 있는가? 국토교통부에 있다. 그러면 누구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박스 1번. 보고 계신가요? 있죠. 동그란 1번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오른쪽 넘어와 봐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한 장 또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194페이지. 지방도시내 보이죠? 찾나요? 지방도시내. 이 시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청이 있습니다. 시도청에도 이 도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때 시도지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사의 자문에 그 응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청에 바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요. 시장수 구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시군 구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시군계도 시장수 구청장이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그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처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도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이렇게 시도 도시위원회, 시군구 도시위원회 이걸 묶어서 이건 시도하고 시군구는 지방일까요? 중앙일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지방도시위원회 한다. 이렇게 일단 논으로 찍어 놓으십시오. 알겠죠? 이 위원회가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가면 슉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이 위원회는 이런 역할을 하구나. 시도 도시위원회는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하고 시도사의 그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시군구 도시위원회는 시장수 구청장의 그 권한을 심의하고 또 그자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기구구나. 국토교통부에는 바로 중앙도시내가 있구나. 중앙도시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198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201페이지 201페이지 보시면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벌칙. 그래 우리가 지금 부동산공법 6개 법률을 공부할 예정인데 각각의 법률에는 일정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으로서 이렇게 처벌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 규정이 나오는데 이 벌칙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이 있는 바 그 어떤 법에 있는 벌칙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냐? 국토개법.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고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면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는가?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면 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또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벌칙 파트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바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이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싹 개략적으로 큰 제목을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래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전개되면 바로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정리할 것이고 나머지 법률은 일주일 해서 바로 2개월마다 한 순화로 앞으로 전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코스는 아주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큰 줄기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봅시다. 원점으로 자 국토계획법 6페이지부터 이제 봅니다. 그래 이 국토계획법은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2문제. 이 법의 이름을 법명이라 하는데 너무 기니까 이걸 약칭해서 뭐라 하자 했습니까? 약칭해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이 법에서는 12문제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12문제. 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이 제정 목적을 조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 제정 목적을 보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그 범위를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이 법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적용 공간이 국토다라고 미리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국토. 그래 이 법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적용되는가? 국토. 국토는 알죠? 전국에 있는 토지. 이게 국토의 국토. 이게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전국에 있는 토지는 어때요? 바로 각각의 필지마다 구획되어 있어서 이 땅은 A 것, 저 땅은 B 땅 이렇게 쭉 돼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재산권 인정되니까 필지마다 소유권이 상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토지 소자들 자기 마음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면 각각의 토지 소자들은 좋을까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닐까요? 꼭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 바로 그 토지용을 그 각각의 소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이 법들이 있는데요.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자 농지라든가 산지 같은 좋은 땅은 개발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공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땅은 개발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법. 네, 국토인 토지가 있다. 토지를 이용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경우 수로 생각하셔라 그 말이에요. 보존,
개발, 보전, 개발. 개발해도 된다,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때 야 이건 보전해 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보전해 나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행정처에서 미리 정해 버리도록 하고 있을까요? 정해 버리도록 하고 있어요. 알겠죠? 행정처에서. 자, 그래 이때 국토를 이용할 때는 개발 아니면 보전 이 양축을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할 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좋을까요? 계획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될까요? 계획적. 야, 이 땅은 보전하도록 하자.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라고 계획적으로 미리 바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은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했던 내용을 집행해 나갈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집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한다 그 말은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서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여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라고 그래. 공공복리.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복리라고 그래.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이제 공익이거든. 공익. 그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복리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국민의 삶, 질을 향상케 해 나가도록 하여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규제하겠다라고 미리 선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겠죠? 자, 그래 이렇게 이 국토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계획은 우리가 수립할까요? 아니면 공익신호 주체인 행정청에서 수립해야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오, 좋아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행정청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곧 접하게 될 이런 계획들은 다 무슨 계획이냐?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계획. 알겠죠? 무슨 계획이다? 행정계획.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 행정청 하면 누구를 생각하시라 했나요? 행정청은 누구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생각나요? 누구다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래 지금 우리가 잡아가게 될 계획들은 우리 일반 사인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서 수립한다. 행정청은 누구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국가는 누가 하면 국가냐? 여기 국토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그게 국토교통부인데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은 법에 근거해 하는 일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 국가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장관 중 누가 이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자들이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 지역의 대장들 있죠? 그 장들. 그래 시도사라든가 시장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그것도 행정청이거든요. 알겠죠? 그래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런 계획들은 이네들이 하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행정청으로서 누가 수립하는가? 이건 또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이런 짝짓기를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시험 공부.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게 돼 있고 법조로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했다면 수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수립했다면 그걸 법적 계획을 확정할 때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가. 승인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 곧 접하게 될 계획들은 무슨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냐? 토지 공간. 그래,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계획들을 다 묶어서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지금 곧 살펴보게 될 이런 계획들은 다 바로 법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기에 수립되는데 이걸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걸 법정이라고 법정. 그래서 법정 계획들을 우리가 이제 볼 예정이에요.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법정 계획. 자, 이 국토개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은 누가 수립하느냐? 행정처. 그래서 뭐라 하냐? 행정계를 한다. 이 계획들은 수립하게 될 때 하늘을 대상으로 수립하는가?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가? 토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을 승계한다. 이것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다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갔던 유물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나갔던 인물 프린트를 보면 핵심 정리해가지고 1번 해서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1번 찾았죠? 거기 보면 자 가장 먼저 지금 행정계획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 행정계획을 다 달리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이용계획. 다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을 합니다. 법정계획. 오케이. 자, 그래 이 토지 이용계획도요. 바로 상위 행정계획이 있고 하위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이에 따라서 어르신이다 뭐 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있죠. 그렇죠? 그러듯이 이 계획도 위아래가 있다. 또 법도 그랬죠. 법기범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하듯이 이 계획도 위아래가 있다. 그 위아래를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도표를 드렸습니다. 이 도표는 앞으로 국토개법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도표가 되니까 이 도표를 머릿속에 복사해서 다녀야 돼요. 복사해서. 기본이거든. 그래 그 표 그대로. 그래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높은 계획이 상위계 있고 상위계획. 상위계획 있고 그 다음에 하위계획 있잖아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상위계획은 제일 높은 계획이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게 가장 높은 계획입니다. 가장 높은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국가계획 나오죠. 국가계획. 세 번째가 바로 광역 도시계획 나오죠. 네 번째 도시군 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 계획은 그래 이 표를 바로 바탕으로 해서 상하 관계를 한으로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계획이 뭐냐? 국토 종합계획. 둘째 국가계획. 셋째 광역도시계획. 넷째 도시 군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계획들은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해 놓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용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토지 용계획을 들여다보면요, 일정한 계획들은 그 토지의 그 이용 방향,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사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미래 청사진을 이제 반영해서 바로 그 토지의 현재 상을, 내용을 최종 결정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토지용의 내용을 결정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이 바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 또 그 방향을 이제 현재상으로 그 확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도시 군가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토종합계획은요, 그걸 수립하게 되는 토지공간이 있을 건데 그 토지공간이 어디냐? 여기 보시다시피 국토 전체입니다. 국토 전체. 국토는 몇 개 있나요? 저기 하나밖에 없죠. 국토 남쪽에 있는 땅을 다 국토라. 전국에 있는 토지를. 그래 이 계획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와서 상액이 요 밑으로 가면서 하기라고 했죠. 왜 그러냐? 위에 있는 계획수록 수립되는 토지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수립되는 토지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수록 상익을 하고 좁아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수록 하익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토지 공간은 어디다고요? 전국에 있는 토지. 저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앞으로 2020년까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고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즉 국토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근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무슨 법에, 여기 봐봐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으로서 지금 수립되어지고 있는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거기 나와있죠. 무슨 법이 나왔나요? 국토기본법. 이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계획인데요. 이 국토기본법은 우리 부동산에 관한 공법할 때요. 부동산에 관한 공법은 몇 개 법률로 아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6개 있었죠. 그 6개 법률을 아까 봤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랬죠. 고로 여기 봐봐요.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 안 하니까 이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계획이기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공부할 때 한 번 이게 나와요. 한번 법조문에 나와요. 이 계획은 저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수립되어지고 이걸 수립하게 되는 그 공간은 국토 전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더 깊게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데 최상위 계획이다. 이 정도. 이보다 더 높은 계획은 없다. 이게 가장 높은 계획이다. 이 정도. 그래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된다. 그래서 국토 종합계획 몇 개가 수립되어 있을까 지금? 한 개. 저렇게 한 개. 알겠죠? 몇 개? 한 개. 그래 국토 전체에 대하여 앞으로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고 멀리 내다보고 지금 계획서로서 만들어놨어요. 정책을 바로 포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먼 미래까지 2020년까지 지금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담아서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 제시차 수립해 놓고 있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할 때 여기 보세요. 장기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표현할 때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가 있는데요. 이 장기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통 10년 정도 이상을 내다보고 생각할 때 장기란 말 써요. 그리고 1년 뭐 이 정도를 생각할 때 뭐 1, 2년 단기를 하고 그 사이를 중계하는데 이 장기는 보통 10년 이상을 내다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앞으로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고 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장기 발전 방향 이 6자를 세자로 축약하면 현재상을 의미할까 미래상을 의미할까 과거상을 의미할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래 이걸 세자로 축약하면 미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 미래청사진을 밝혀주기 위해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이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 이렇게 앞으로 국토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저 어디에다 혁신도시 몇 개 만들고 어디까지 고속철도 뚫고 뭐 어디까지 전철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구상을 밝혀놓고 있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봐보세요. 또 이 앞으로 국토개법 이하 공법을 공부했을 때 이 말을 많이 접하게 돼요. 방향. 공법에서 방향이란 말이 나오면은 동서남북을 말할까요? 정책 방향을 말할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정책 방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항상 이걸 집어넣으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알겠죠? 무슨 방향이요? 정책 방향.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은 정책계획서다. 정책계획서다 이렇게 하시죠. 정책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정책. 그러면 이 정책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 청산을 밝혀주게 한 정책계획서인 이 국토종합계획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책은 우리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추진합니까? 행정청에서 추진합니까? 오, 그래서 이 행정청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토와 관련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대명을 한단 말입니다. 국토 전체에 대해서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해먹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해먹을 수 있어요? 수시로 교체됩니까? 수시로 교체되죠. 어떤 장관은 임명되고 나서 7일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수시로 교체된단 말이에요. 교체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책 만들어서 마음대로 국토에 대한 토정책을 강구하면 국토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 같은 이런 정책계획서를 만든 이유는 그 정책 추진자가 수시로 교체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정책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누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드냐? 정책 담당자들. 이네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지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든다고요?
행정청. 알겠죠?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런 행정계획들은요. 행정계획들은 바로 그 계획의 성질상 행정청만 구속시키고 정책 담당자인, 정책 추진자인 행정청만 구속하고 우리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 우리 일반 사인들, 우리 일반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 이 행정 법학자에 쓰는 용어인데 법에는 없는 소리인데요. 그래, 이 행정계획 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행정계획 중 이런 행정계획 중에 그 계획의 성질상 행정청에만 구속력을 갖고 있고 우리 일반 국민, 일반 사인들 같은 말인데 우리 일반 사인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 이때 행정청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들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해요. 이렇게. 누구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이건 봐보세요. 이런 계획은 다 행정청에 구속력이 있어. 다 똑같아. 모든 행정계획은 누구에게는 다 구속력이 있다고요? 행정청에 다 구속력이 있어. 그런데 이 행정계획 중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한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뭐라 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근데 이 행정계획 중에 행정청을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고스란히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양자를 다 구성하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게 이따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대표로 이거예요. 관리계획. 무슨 계획이라고요? 관리계획. 이것만 우리하고 일반 국민하고 행정청을 다 구속해. 이런 계획을 행정법학자도 뭐라고 하냐? 구속적 계획이라고. 구속적 계획. 뭐라 한다고요? 구속적 계획. 무슨 계획만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습니까? 관리계획만. 자, 일단 들어만 두세요. 다음에 또 자세히 또 할 기회를 가질 테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자면 국토종합계획은 수립되는 공간이 어디냐? 국토 전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뭐 하려고 수립하냐?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수립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세제로 뭐라고 하냐? 미래상이다. 방향 앞에는 뭐가 숨어 있다? 정책 숨어 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누구만 구성하느냐? 행정청. 행정청만 구성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행위를 한다.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수립 시행되게 될 때 여러분 신경을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므로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익이 침해되었습니다. 침해된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법에 위배되게 이 계획이 수립 시행돼서 나의 사익이 침해됐으므로 이 계획을 무효화 취소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침해된 그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라고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은 여러분 사익을 이만큼도 침해하지 않거든요. 알겠나요? 이 계획을 대상으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일단 들어두세요. 다시 한번. 비구속적 계획은 그걸 수립 시행해 나갈 때 우리 일반 국민 사익에 그 사익을 침해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 좋아요. 없다. 우리 신경을 건든다 안 건다? 안 건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신경을 건들지 않는데 일부러 싸움 붙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사익을 누군가 침해했을 때 왜 내 사익을 침해냐라고 싸움을 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데 막만에 싸움 걸어줘 뭐 엎어치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이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의 사익을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계획은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심판, 행정소를 제기해서 무효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를 제기해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들어보세요. 이걸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성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다툴쟁에서 행정쟁성이라고 합니다. 쟁자 뭐라고요? 다툴쟁. 그래 행정쟁성이라고 그래. 그럼 국토종합계획은 행정쟁성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까? 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행정성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침해도 안 했는데 뭐 사익 침해에 당했습니다. 이 계획 때문에 이 계획 수립 시행에 의해서 사익 침해 당했습니다라고 법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성을 제기할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데 정책해서 불가한데. 자, 그 다음에 이 국가계획은 꼭 봐봐요. 이 국가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과 똑같이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 법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또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국토계획법.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국토계획법이. 국토계획법. 그래 국토계획법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온다. 아까 국토종합계획은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느냐? 국토기본법. 이 계획의 위치는 최상액이다. 밑에 있는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계획을 하위계획이라는데 하위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상위계획이 부합돼야 되지 상위계획이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국가계획 광역도시 도시군계획을 살펴나가도록 하죠.